이안타증권 유동환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날씨 이야기하면서 지금 잠깐 2부 들어가기 전에 네. 의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의상. 네, 네. 우리 각도기님 왜 맨날 나는 네, 저는 넥타이를 넥타이를 매느냐. 하시는가? 네. 근데 5분 안 걸리게 그럼 후다닥 입으시는 거예요? 착장을 하실 때? 5분이라뇨. 넥타이 50초 되죠, 50초. 아, 그래요? 네. 오. 저희는 시간이 금인지라 모든 게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약간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 느낌이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교복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냥 저희가 마무리 짓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일단 우리 본부장님 오늘 제목 네. 제목 후끈합니다. 닷컴 버블 재현 가능성 확대 중. 네. 최근에 메타버스와 지금 전기차 버블 시대.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의장 관련해서도 연임된 부분이 있었고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뷰는 또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오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은 약간 강세론자로 넣어도 되거든요. 네네.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강세론자가 버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조금씩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네, 주목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 네. 미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제 21선 나스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했다가 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거다라는 리스크를 말을 하면서 시장이 좀 빠지는 것 같아 보였다가 다시 좀 말아 올리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21선 위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은 알겠고 이제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 시장이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로 강하면 사실 버블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미 연준이 금리를 내년도에 안 건드린다면 충분히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고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네네네네. 그 필리피 쉐의 와튼. 아들? 알고? 아니요, 와튼 그 교수님께서 네. 그 말씀하셨던 게 내년 2월, 3월에는 올려야 된다. 금리를.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네. 그래서 파웰 의장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한 정답이 없고요. 만약에 공화당 쪽의 어떤 스탠스를 서포트를 한다면 금리를 생각보다 좀 빨리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민주당 쪽으로 간다면 금리를 연말이 될 때까지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닷컴 버블의 재현 가능성이 제법 크게 확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번 흐름을 볼게요. 네. S&P 500 지수 추이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올해 연초 대비해서 S&P가 더 셌어요. 나스닥보다 14% 정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폭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의 조정폭도 보시면은 6%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S&P가 더 많이 올랐고 더 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리기 시작했었을 때 10월 중순부터죠. 올라간 폭을 보시면 이제 9.8%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시작되기 전까지는 훨씬 더 많이 올랐지만 올해 접어들었었을 때는 보시면 덜 올랐어요. 10%. 그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빠진 폭도 더 크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만 놓고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상승률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약간 올해의 주가 흐름만 놓고 보면은 산업재 버블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확연하게 나스닥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요. S&P보다. 그죠? 네. 물론 최근에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고점 대비해서 어저께 돌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3.7% 정도 빠졌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다시 말아 올려서 마이너스 1%이던 것을 플러스 0.4%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21선 위로 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성장주라든지 또 새롭게 이제 테마로 떠오르는 이 메타버스라는 그거를 주도하는 건 당연히 페이스북인 것 같고 이름까지 바꿨으니 네. 그것을 감안을 했었을 때 앞으로의 어떤 이 성장주들에 대한 수요, 뭐 수요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매력도에 대한 어떤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과거의 98년 말부터 해서 2000년 초까지에 나타나던 1년 반 동안의 그런 모습을 재현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발을 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비교하는 부분은 전에도 이건 비교해 드렸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금리를 내렸다가 급하게 또 다시 올렸다. 그리고 금리를 1% 올릴 때까지는 계속 폭등을 했었고 더 빨리 마지막 이런 식으로 올릴 때 좀 폭을 좀 더 빠르게 올렸죠. 그럴 때 이제 폭락장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보시면 그때 이제 S&P 올라갔던 폭, 그 다음에 나스닥에 올라갔던 폭은 훨씬 더 셌죠. 조정도 훨씬 작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또 이런 폭락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뒷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앞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부분이 어떻게 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의 인상 스케줄, 그 다음에 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떤 걸 갖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판단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요런 모습을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아주 뭐 스트레치된 좀 쭉 늘려놓은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면, 내년 중에 어떤 조정이 금리 인상 전후로서 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조정이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폭은 아주 크다기보다는 좀, 한 10%에서 15% 정도 조정받는 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계속 다시 이제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는 모습. 지금 전형적인 숫자가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맞물리면서 상승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 사이클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뭐 금리를 안 올리는 상황에서 폭등이 일어나 버리면 금리를 올리는 폭이 빨라지고 그때부터 또 부러지는 게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과 속도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 생각은 내년 3월에서 6월 달까지의 어떤 상승,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의 조정,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상승을 해서 2024년, 2025년까지의 상승, 그리고 이제 크게 부러지는 장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측으로서 가는데, 그 이제 기본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떤 변수들이 자꾸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바꿔 나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품이 만들어지던 아니면 거품이 안 만들어지면서 상승을 하던 아직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닷컴 버블 시기와 지금과의 어떤 주가 흐름과 뭐 펀디멘탈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거죠. 닷컴 버블 시기에 반도체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터넷이랑 연결됐었으니까. 네. 인터넷 연결되면서 뭐 메모리의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고, 뭐 이런 것들 다 연결시키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가 646%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반도체 지수를 놓고 보면 물론 그 전에 더 많이 올랐지만, 근데 재밌는 거는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고점과 저점 이 숫자를 보시면 네. 예,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많이 올랐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참 재밌는 숫자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1234에서 올라와서 지금 217%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게 20년 전 숫자라는 말이죠. 그죠? 왼쪽에 있는 게. 네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있어서 만약에 메타버스와 자율주행까지 엮여버리면 얼마나 커질까요? 사실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직 뭐 이익구조라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정확한 숫자가 없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는 기본이 들어가면서 인터넷이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는데 네.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하면서 이제 땡겼단 말이죠. 기대감만으로 좀 오르면 확실히 위험하긴 한가 네. 보죠.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다시 한번 큰 레벨업에 대한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있어요. 네. 게다가 뭐 신규적으로 지금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 가서 이재용 부장이 가서 이제 뭐 파운드리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공급 사이클 자체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수요가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고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장 뭐 꺾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이오는 보시면은 똑같이 555% 올랐었어요. 똑같이라기보다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보시면은 이때의 고점이 1600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2020년 저점이 3000이에요. 네. 이거는 훨씬 더 높죠. 아까 반도체에 비해서 네. 월등히 많이 20년간 올랐다. 네, 올랐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르는 폭이 더딘 거죠. 64%. 그래서 또 바이오텍은 꾸준히 매년 10몇 %씩 올랐어요. 계속.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수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는.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 555% 오른 것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인터넷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나타났던 인터넷 업종에 대한 어떤 현상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과의 연결을 해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터넷 회사들이 다 망했어. 그래서 인터넷 지수 자체가 원래는 19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히스토리컬로 좀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 네. 지수 자체가. 그래서 그냥 그때 살아남았던 회사들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닷컴 버블 때 가장 대표적인 지금 살아남은 회사들 3개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이게 뭐냐 이베이, 아마존, 네. 그 다음에 부킹 홀딩스 이렇게 3개의 회사입니다. 근데 보시면 닷컴 버블 때 3000% 올랐죠. 네. 근데 뭐 아마존은 당연히 이때도 822% 올랐어요. 근데 이때 고점을 한번 보시고 지금 고점을 보시면 뭐 사실 이베이는 2배 수준밖에 안 되지만 아마존은 보시면은 113에서 1626이 바닥이니까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지금 상승폭을 보시면 187%, 126%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싸 보인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부킹홀딩스인데 부킹홀딩스는 상장이 됐던 시기가 그 닷컴 버블이 이미 시작되고 한참 지나고 나서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오른 폭은 18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깨졌었고 지금 보시면 이때 고점과 부킹홀딩스의 고점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111% 올랐어요. 그러면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의 매력도와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인터넷의 이 매력도를 저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아마존도 그렇고 이베이도 그렇고 부킹홀딩스도 그렇고 지금 가격이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나오는 숫자들이다. 네. 보시면 ROE가 아마존이 34%죠. 이베이가 56%입니다. 네, 부킹홀딩스가 42%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직 거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품 닷컴 버블이 재현이 돼서 지금 뭐 그게 이제 뭐 메타버스 버블이든 뭐 전기차 버블이든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버블이라고 하려면은 이 ROE가 완전히 꺾여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 ROE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가가 왕창 더 튀어버리거나 뭐 이런 모습. 지금 현재 펀더멘탈로 비교해 봤었을 때도 저는 아직까지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주 위주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가져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인터넷 지수의 지금 상승을 보시면은 그때는 아까 거의 지수로 놓고 보면 숫자를 알 수 없지만 종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800%, 뭐 3000% 이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 인터넷 지수가 지금 올라간 걸 보시면 126%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인터넷 지수가 126%인데 나스닥이 얼마나 올랐죠? 똑같은 기간에 14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은 거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메타버스나 이런 쪽은 거품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까 네. 아직까지. 여기다가 이제 불을 확 지펴버린 게 엔비디아의 CEO가 메타버스의 성장은 무궁무진할 수 있다. 비용을 엄청나게 낮춘 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기업들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메타버스 내에서 투자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훨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당연히 지금 이익이 없어요. 아시죠? 근데 메타버스 ETF가 아까 나스닥이 13.7% 올랐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기간에 22% 올랐었고요. 메타가. 더 중요한 건 노블렉스죠. 아니 뭐 이게 노블렉스라는 회사가 이미징이 좋나요? 아니죠. 젊은 분들은 굉장히 열광하긴 해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적은 많이 틀리죠. 아직 한참 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적자죠. 그렇지만 똑같은 기간에 99%나 땄어요. 아까 나스닥이 13.7%, 메타 ETF가 22%. 네. 근데 얘는 99% 올랐다. 근데 아까 보여드리면 인터넷이 올라갈 때 대표적이라고 생각했던 회사가 3000%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작일 수도 있는 거죠. 정확한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이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의 흐름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도 우리나라도 코스닥이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그때 코스닥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IMF가 네네. 끝나고 나서 얼마나 올랐는지. 아까 그죠? 예, 나스닥이 278% 올랐는데 코스닥은 500% 올랐다고. 그거에 또 2배나 올랐다고. 그러면 사실 만약에 진짜 닷컴 버블의 재현이 메타버스의 재현이다. 그러면 나스닥이 앞으로 100% 오르면 코스닥의 관련주들은 200%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근데 이런 쪽은 제가 투자를 못 했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리 성장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 업종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테슬라에 대한 예를 들어드리면서 전기차가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할 거라는 예상을 했지만 테슬라가 실적이 플러스 전환됐던 시기 2019년 하반기가 돼야지 투자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지금 메타버스는 저는 지금은 못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특히 뭐 페이스북이 여기에 목숨 걸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자체 내 메타버스 유니버스의 실적이 플러스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제가 페이스북을 뭐 적극적으로 사겠죠. 지금은 저는 별로 안 건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큰 시장을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저는 그 실체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커진다면 당연히 이미 실적이 좋은 업종들이 거기가 연결돼 있으면 전 그걸 사겠다라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한. 그게 반도체다는 거죠. 그게 반도체고, 네. 뭐 그 이외에 다른 또 성장 업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업종 아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연결시키고, 자율주행이 또 가면 당연히 또 반도체가 또 올라오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AI, 5G, 뭐 NFT, 가상화폐 이쪽은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제일 밑에다 넣어놨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투자는 별로 안 하고 있고 그냥 위에 3개, 4개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가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속스의 반도체 지수는 232% 올랐다. 근데 그때 닷컴 버블 때 아까
646% 올랐으니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까지 받침이 되고 이거 왜 앞으로 100%도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충분히 이쪽에 대한 비중을 제일 많이 싣고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 죄송합니다. 잘못된데 바이오테크입니다. 바이오입니까? 네, 바이오테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이오테크 ETF의 주가 상승은 93%니까 나스닥보다 덜.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의 2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던 업종이고 네. 연간 환산 계산하면 과거에는 연 한 12%, 그다음에 15%, 지금은 이제 20%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93% 오른 것이 2년 동안 일어났다면 20%에서 25% 정도 오르는 게 적절한 오름폭이라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속도가 좀 더딜 수는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비중도 좀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네. 또 신재생 에너지.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확실하게 이 업종은 조정은 지금 받고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승폭을 보시더라도 많이 올랐을 때 326%, 지금 꺾여 내려왔지만 그래도 200%. 그럼 나스닥의 150%보다 140%더 높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장에 대한 전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전기차를 더해버리면 숫자 더 높아지는 거죠. 보시면 QCL에는 테슬라가 들어가 있어요. 테슬라가 제일 큽니다. 전기차가 들어가니까 400%가 나오죠. 예, 아까 위에는 200%인데. 훅 올라갔네요. 네. 게다가 전기차 ETF만 놓고 보면 243%. 네. 그 다음에 배터리. 예, 46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업종은 지금 성장 업종으로서 확실히 자리가 잡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닷컴 버블 때는 뭐였죠? 인터넷. 네.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테크. 이 세 개의 업종이 어떻게 보면 주도였다면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5개다. 반도체, 네. 바이오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인터넷. 네,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도 지금 보면 이제 금리 올리는 시기인데 뭐 어떻게 왜 성장률 왜 사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뭐죠? 미국의 인터넷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금리가 0%도 아니었고 1%도 아니었고 4.75가 바닥이었고 많이 올라갔었을 때는 얼마까지였죠? 4.75에서 6.7, 6.5까지 올린 거죠. 예. 네. 그때 금리하고 지금 금리하고 훨씬 낮죠. 네. 여기에 지금 아무리 금리를 많이 올린다 하더라도 저는 미연준 금리 2%에서 2.5% 사이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낮다라는 거죠, 금리가.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실질 금리인데 왜 성장주를 안 사냐? 게다가 요즘 성장주들은 ROE가 뭐 40% 나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데 작게 나오더라 하더라도 나스닥 평균이 24%인데 나스닥 100 평균이 거의 28%인데 왜 안 사냐 이거죠. 이런 실질 금리가 낮은데. 네.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장단기 금리 차가 낮은 시대 1% 미만인 시대 이때는 성장주가 좋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적기 때문에 이럴 때의 그 성장주들의 매력도 훨씬 더 부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많이 치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대에서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는 성장주에 더 많이 갈 거고 1%대에서 점점 더 올라가는 것 같다면 성장주를 줄이고 가치주를 좀 더 늘리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저는 가져갈 겁니다. 지금이 70% 정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에도 이건 보여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 시작 시기가 2022년 하반기일 수도 있고 2023년 상반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연 한 0.75%씩 정도 인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이상에 도달하는 시기가 2024년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주식을 들고 가고 계속 주식을 좋게 볼 거다. 네. 물론 중간에 금리를 언제 올릴 거다라는 뉴스가 터지는 전후에 시장이 한 10%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 그건 항상 생각하지만 그 10% 정도 조정 때문에 미국 주식을 버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달러 지수의 움직임을 놓고 좀 말씀을 드리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뭐라 그랬죠? 달러 강세였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을 때 뭐라 그랬죠? 달러 약세. 자, 그래서 지금 모습이 어떤가요? 달러 약세로 가지 않죠. 네. 예, 오히려 찔끔찔끔 네, 강세로 올라가고 있죠. 있는 모습이죠. 네. 자, 게다가 이제 유럽은 지금 또 코로나 가지고 또 난리죠. 네, 난리죠. 일본은 참 심각합니다. 요즘에 네. 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봐도 산업재 버블 사이클의 재현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거품이 일어난다면 가정한다면 네. 그렇다면 닷컴 버블의 재현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아무리 좀 길게 보았을 때 네. 결국은 달러 자산 위주 투자를 해야 되고 달러 자산 위주 투자를 했을 때 달러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테크와 바이오 미국은 뭐 그게 딱 답이 나왔고 게다가 여기에 이제 전기차까지 더해진 거죠. 테슬라 때문에. 옛날에는 사실 전기차가 미국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까? 뭐 자동차 업종 자체가 별로였으니까 오히려 뭐 유럽 쪽과 한국, 일본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막 중국이 계속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테슬라가 딱 나타나면서 그냥 그걸 싹 쓸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만큼 또 세다라는 게 또 여기서 또 나온 거죠. 네. 근데 그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버블이 올 것을 예상해서 버블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왜냐하면 탈 때는 너무 좋겠지만 혹시나 저기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무너졌을 때는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거품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투자 안 한다. 아직까지 거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품인 것 같아 보이는 즉 아직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집어넣고 계산을 했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건 제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얘기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얘기하죠. 뭐 탑빵, 마가 이런 종목들. 심지어 요즘에 언론에서 올라오거나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했었을 때 미국의 대표 10개 종목이 뭐 전체 시가총액의 20몇 %다 뭐 이러면서 니프티 50를 얘기하는 게 너무 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그냥 실적, ROE로서 계산했었을 때 그런 대형주의 회사들이 싸 보여요. 그러니까 그 숫자는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네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저는 아직까지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기술주들이.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자. 그 이후에 고평가되어 있지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건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줄여 나가자인 거고 아직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보고 있으면 그걸 들고 있어도 큰 걱정은 없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달러 추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달러가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강세 기조가 나올지 약세 기조가 나올지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 닷컴 버블 때 91부터 시작해서 107 상승할 때 이때가 제일 큰 상승기. 그다음 107부터 120 갈 때가 대폭락장. 네. 그러니까 달러가 또 너무 강세로 가버리면 이제 폭락하는 거죠. 근데 지금이 딱 그 수준이죠. 96, 그죠? 이게 100, 105 이렇게 갈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대형 기술주와 또 메타버스와 연결시키던 뭘 스토리를 연결시키던 하면서 이 신성장 업종들이 계속 끌고 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107 이 정도까지 달러가 가면
이때부터는 좀 걱정하기 시작할 이미 벌써 주가는 굉장히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네. 그러면 더 이상 밸류에이션으로서 답이 안 나오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털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경기가 완전히 둔화될 것을 걱정을 한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거품이라는 거죠. 근데 경기가 둔화하는 속도가 더디게 일어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준다면 상승을 하더라도 그게 거품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으면 여신 증가율이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나 노동 참여율의 변화나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나왔던 실업 청구권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으면 침체로 가지는 않겠구나.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로 가지는 않겠구나. 네. 예. 그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투자를 해놓고 불안하진 않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품인데 이걸 그냥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 생각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걱정은 없다라는 거고 걱정이 덜하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신 증가율이 7.6% 정도 나옵니다. 7.7%. 그다음에 요번에 실업 청구권자 수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예. 죄송해요. 여기 숫자가 199입니다. 119가 아니라 119면 더 큰일 나는 거구만. 네. 199. 199. 네. 예. 그 과거 코로나 이전 수치가 여기 쭉 있죠. 21만, 22만, 근데 지금 19만 9천이니까 네. 예, 깜짝 놀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 중에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위에 보시면은 미국의 CPI에서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초록색.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빨간색. 이게 유럽입니다. 정말 크죠. 엄청 크네요. 예. 네. 과거에는 뭐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모습, 비축률을 갖다가 푼다는 것, 미국과 미국과 중동 지역과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지만 충분히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여건이다. 그렇다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유가가 지금보다 더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70대 중후반에서 안정을 계속 찾을 수도 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유가 관련주들이 매력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붕괴가 되고 이런 금융위기 이런 케이스로 연결될 것 같아 보지는 않는다는 거고 오히려 닷컴 버블 쪽으로서 더 연결이 될 것 같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금 바꿨어요, 저희가. 전에는 가치주 60에서 죄송합니다. 성장주 60에서 70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그냥 아예 그냥 70으로 70. 올렸고요. 그래서 어디에 더 했냐면 바이오는 그대로 놔두고 반도체를 5% 더 넣고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를 5% 더 넣었어요. 그래서 3개를 더하면 70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가치주 비중을 30에 40이었는데 저는 40으로서 숫자를 보여드렸는데 이거 이제 30으로 맞췄고요. 네. 30으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비중을 다 덜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예. 덜었네요. 그래서 산업재를 7, 화석연료를 4, 원자재 3, 소비재 8, 금융 8 이렇게 줄였습니다. 네. 근데 아예 가치주를 다 던지지는 않는 이유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가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가치주를 아예 안 들고 가는 전략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한 30%는 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걱정들을 하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예. 오늘 또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네, 그렇게 흔들리게 만드니까 미국도 끝난 게 아니냐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차익 실현 지표 6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아예 이제는 하나도 아니다.
그나마 그때는 공포와 탐욕 지수가 85까지 그랬었죠. 올라갔었는데 네네네. 지금 다시 60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컴포터블하게 빠질 때마다 사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질문하셨던 거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네.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거품이기 때문에 당장 팔고 나올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다우존스와 S&P와 나스닥의 적정 가치를 지금 현재 수준으로서 계산했었을 때 아직까지 다우존스가 16%, S&P가 6.5%, 나스닥이 22.4% 상승 여력이 나온다. 금리를 1.65%를 반영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를 2.5%까지 올린다. 그게 곧 있을 수도 있다. 그래야지 금리를 올리니까 네. 미 연준이. 그러면 2.5%까지 갔다고 치고 계산해보자. 그랬더니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은 4.3%로 떨어지고요. S&P는 마이너스 4%로 떨어지고 나스닥은 9.9%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나스닥만 들고 있는 거죠.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심지어 네. 상승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다들 생각해보면 왜? 금리를 올리면 나스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자꾸 계속 하는 거는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가치가 써 보이면 그러니까 만약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게 아니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5% 6%일 때도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던 시대를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은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있는 금리라면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지금은 아직도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 여력이 22.4%냐 9.9%냐의 차이라면 저는 이쪽에 투자를 하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나스닥이나 어떤 이런 성장주에 대한 비중을 확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냐면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대표적인 미국의 13개 종목들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이 커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회사들의 상승 매력도가 많이 떨어진다면 걱정을 하겠는데 아직도 ROE가 너무 높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30%가 넘고 나스닥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그러게요. 퀄컴 최근에 한참 올랐는데도 아직도 상승 여력이 네. 많이 있네요. 네. 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숫자가 나스닥보다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0%로 떨어지거나 뭐 그렇다면 그때는 뭐 아주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뭐 종목들도 들여다봤고 ETF도 들여다보고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이클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된다. 네.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닷컴 버블 같이 버블이 확 와요. 그러면서 달러가 막 빠르게 올라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선진국이 아무리 지금 매력이 있다 그러더라도 이 스토리는 못 와. 그리고 끝나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오는 거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한 해 내후년 초까지 확 땡기고 끝 이게 아니라 이게 3년짜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달러가 강세로 가기보다는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이라든지 또 정치적인 어떤 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네. 보면 2년 차에 2, 4분기부터 3, 4분기까지의 조정을 생각을 하고 그 계산을 한다면 이럴 때는 신흥국이 내년에 상당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될까? 그냥 미국만 질러놓고 잊어버릴까? 아니면 내년도에 좀 신흥국이 튀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면 대응을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그냥 신흥국 비중을 좀 높여놓자. 미리. 많이 높이지 말고. 대신에 미국 쪽으로 가져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주 비중을 좀 높여놓고. 그래서 약간의 서로 뭐 상반된 부분을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14%가 나오는데 신흥국의 상승 여력은 19%가 나오는데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신흥국이 달러가 초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가 안정을 찾고
여기에 이제 펀더멘탈적인 숫자로서 계산을 했었을 때 신흥국의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는 미국이 좀 쉬더라도 신흥국 쪽에서 수익이 더 들어와 줄 수 있으니 그것으로서 어떤 연간 수익률 두 자릿수를 창출해 보자. 이게 제 욕심인 거고. 그래서 지금 신흥국 비중을 30%, 그다음에 선진국 비중을 70%로 줄였습니다.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두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이제 국장 힘들면 미장으로 버티는 것처럼 미장이 안 갈 땐 신흥국으로 또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 저희가 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신흥국의 시가총액이 여기 나와 있지만 19%니까 그죠? 네. 제가 30% 들고 가면 한 50% 이상을 더 들고 가는 거잖아요. 비중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특히 그럴 때는 뭘로 사느냐? 중국. 예. 중국도 보시면은 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쪽이 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예. 원자재. 원자재네요.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을 찾으면 괜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헝다그룹 플러스 부동산이었는데 네.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채권이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 보시죠. 하이힐드 쪽 네. 25%까지 갔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IMF랑 똑같죠, 뭐. 그죠? 근데 지금 훅 떨어졌어요. 20%. 네. 게다가 아시아 정크본드에 돈이 이렇게 몰리고 있어요, 지금. 이 금리인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정크본드 투자 ETF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여러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ETF. 네. 예를 들어 신용도가 A 뭐 이런 게 아니고 B급, 낮은 C급 이런 것들 정크본드,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정크본드 부적격 같은. 채권. 네. 우리가 얘기하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해 연초만 해도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네네. 네, 지금 보면 이게 한 0.25, 0.3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근데 지금 1.8. 네. 엄청나게 들었죠. 네.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금리도 더 떨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가 25%까지 치솟았다가 한 6%까지 떨어졌나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최근에 이제 블랙록에서 그 중국의 규제가 거의 피크를 쳤다. 이제 중국 투자할 때다라고 블랙록이 먼저 들어가서 물려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물론 그런 얘기를 있겠죠. 하셨어요. 네, 물려서 더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지금 흐름은 그렇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심천 종합지수가 어쨌든 밴드 뚫었고 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역사적 고점은 아니고 그 올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심천 지수에 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 포트에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렇게 지금 포트를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쭉 듣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균형을 맞춰서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위기에 대응을 어떻게 미리 분석을 해서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 본부장님 이제 방송 나오시면 네. 시청자분들이 중간중간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오늘은 또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싶은데 안 힘드셨어요, 우리 저요? 각덕이님. 우리 각도기님 안부를 물어봐 한국 주시네요. 시장. 저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솔직히? 저는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었던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인천까지 잘하셨네요, 오늘요? 진짜. 가서 항의 방문했습니다. 와. 잘하셨네요, 근데 진짜. 그래서 상을 뒤에 엎고 올라 그러다가 꼭 참고 네, 아이고. 욕을 하고 왔습니다. 예, 저는 오늘 금리 올린 거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올렸다가 지금 뭐라고 막. 두 분 모두 아주 오늘 전사처럼 근데 뭐 뜨거운 하루 보내셨네요. 한국 주식은 싸긴 싸요. 지금 중국 주식 말씀하셨는데 한국 주식은 싸니까 네. 뭐 투자법이 다르니까 저는 싼 데 있겠다. 싼 데 있으면 때가 오겠지. 저 시기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때가 오겠죠. 여러분, 네. 저가 어느 날 되면 어깨힘 빡 들어가면서 왜 미국장 하세요? 국장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날이 오기를. 네. 좀 머니버링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전사의 마음으로 두 분처럼 저희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 좋든 안 좋든 또 잘 버텨내는 걸로 하고요. 2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갓동훈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